판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북한이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까지 나온 소식 정리해 볼까요?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의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화성 17형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군 당국이나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한편 있는데요. 실제로는 화성 15형을 쏘고 나서 기존의 화성 17 발사 사진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 15형의 빈탄두를 탑재를 한 다음에 발사를 하면 마치 성능이 개량된 화성 17형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한미 군 당국은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화성 15형을 포착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 화성 15형 탑재 중량을 줄여도 6,200km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혹시나 이제 화성 15형 내부를 업그레이드했는지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라는 것도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는 10,000명 이상이 동원돼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해서 위협 시위가 계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이제 현지 시간이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 회의에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이 아니지만 직접 이해 당사국으로서 표결권은 없이 토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자는 서해 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시점인 어제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다.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난 12일에 이미 북한 관련 동향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에 이은 두 번째 브리핑인데 어제 NSC 긴급회의 직후의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브리핑을 하라라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를 한 것을 이행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반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윤 당선인이 전화를 가졌습니다. 한 2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측은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이제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으로 차기 국가지도자하고 이제 중국의 국가주석이 통화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뭐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얘기는 나온 것 같습니다만 뭐 자세한 브리핑은 또 추후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이제 북한의 ICBM 발사 이후나 현재까지의 상태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이건 이제 서로 또 뭐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정세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에 김정은이 도발하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이제 화가 나가 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식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볼 땐 일단은 북한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대북 정책이 어떤 모습을 할까라고 했을 때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오바마 정권 때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거고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포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확신을 얻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편으로 세계가 둘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하는 한대, 그다음에 미국과 그 동맹국이 한대인데 이럴 때니까 북한은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대북 제재를 해도 먹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북한 위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먹히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또 러시아에 붙었단 말이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갖다가 정당화하면서라고 했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래 러시아랑 나 한편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주 적기죠 지금이. 그래서 이래서 나온 거지. 뭐 대북 정책이다라는 것이 사실 윤석열 후보가 들어와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 가실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에 무게를 두고 계시고 김 소장님은? 저는 일단 윤석열 당선자의 이 침착한 대응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버르장머리를 원래 고치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훨씬 세게 나가야 되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응을 좀 너무 약하게 한다. 유하게 하지 마라. 예. 더 과격하게 해라. 미사일 4발만 쏘고 말 게 아니라
10발 20발 쏴라라고 독촉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성숙하게 대응을 했고 또 김은혜 대변인이 원보이스다 안보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관련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통령에게 이목이 집중되도록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도 했는데 뭐 어떤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뭐 오늘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중국과도 할 말은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대척점을 만들 것처럼 말해서 국민들 불안하게 했는데 막상 또 자리에 올라가면 또 그렇게 못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선거 기간에 좀 과하게 하신 말씀들을 바로바로 접고 계신 모습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예, 관련 이슈는 또 2부에서 할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계속 인수위 얘기인데요.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늘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아서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에 관심 많았는데 결국 폐지한다. 거의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수위 업무 보고를 맞이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643개 여성단체가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여가부 폐지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반대에 나선 여성단체와도 만날 것이다 이런 의사를 또 밝히기는 했는데 예. 안철수 위원장은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당선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 보고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 옵션들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가부를 여러 부처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가족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정책은 교육부 이렇게 이관을 하고 예. 여성인권, 성범죄 이런 것들은 법무부가 맡고 여성고용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부처가 출범을 하는 경우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미 이제 공약을 할 때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이 여성 문제가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양성평등 관련 업무는 모든 부처에 반영을 하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만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신설될 가능성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기능은 남겨놓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은 계속 쓰지는 않겠군요. 네, 그리고 신용현 대변인이 여성 정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여성가족부 사안과 관련해서 또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 오셨던 김재련 변호사를 연결을 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련입니다. 예. 자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네. 내용 챙겨보셨습니까? 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일단은 폐지는 확실하다라는 건데 이러한 인수위의 네.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폐지를 하더라도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했던 기능은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다만 그 기능을 개별 부처에 분산을 할지 아니면 별도의 부처를 새로 편제를 할지 그 부분은 인수위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능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여성가족부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발전적인 해체를 하고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완하는 그런 방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폐지보다는 보완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언론에서 네. 말씀하신 거 보면은 여가부 폐지 표현이 옳지 않다, 전면 개편이 네. 맞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정부나 그러니까 인수위의 방향이나 당선자의 네. 공약을 보면 이게 기능은 남겨두되 전면 개편으로 이해하는 네. 것이 맞다는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적으로도 폐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게 폐지인데요. 예. 기존에 했던 여가부의 그런 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돼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자라든지 인수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현재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엄중하게 정리하고 개편하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발전적인 해체 내지는 전면 개편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려되는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인식이 우리나라에 이미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가부의 기능을 살리겠다라는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여성 가족부 중에서 여성부는 없고 그냥 가족부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인구 대책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과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구조적 차별이 아주 심한 것은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이런 것이 과연 반영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 법이라든지 제도로 봤을 때에는 남녀 사이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만 한정해서 보게 되면은 제도적인 차별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법이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 현실에서 그 법이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인수위에서 말한 내용을 또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만한 내용이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네. 역사적 소명이라는 것은 아까 진 작가님도 말씀하신 어떤 구조적인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는 부처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역사적인 소명을 다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아직 그 역사적인 소명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 여성가족부의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이라든지 차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서 권익 침해를 받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데 예.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런 불평등이라든지 차별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고 성별 격차라든지 이런 것은 OECD 중에서도 우리 국가가 하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꼭 필요한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성폭력 피해자들 직접 변호하시면서 느끼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필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예.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주로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권력형 성범죄, 예. 직장 내에서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그 직장 내에서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하기가, 사회생활을 안전하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이 2차 가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인데 이런 2차 가해 행위자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어야 하는데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 여가부 존폐론에 이런 문제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여가부도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그렇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해체의 네. 대상이 됐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것도 네. 좋지만 이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여성 문제 핵심은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저분들은 뭐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일부 강경 이슬람 국가 빼고는 없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법적 제도적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사실은 뭐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젠더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분들한테 아예 없다는 게 제가 지금 느끼는 바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네, 변호사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사실 그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필요한 쌀을 마련하는 정도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쌀이 바로 자동적으로 밥이 되는 게 아니라 땔감도 가져와야 하고 씻어서 불을 지펴야 하고 타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소뚜껑도 열어야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는 청소년 문제, 가족 문제, 여성 문제 그리고 차별과 불평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성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런 아우러지는 우리 국민의 전 생애에 있어서 단계별로 겪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무부처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능을 개별 부처에 분산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여가부를 기능을 쪼개서 분산시키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부처로 새롭게 완전한 전면 개편이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름을 여성가족부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여성가족부라고 우리 한글 명칭은 되어 있는데 예.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거든요. 예. 근데 우리 한국 이름에 여성을 붙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여성만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부서라고 오해하고 있어서 예. 사실 여가부의 정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부처 명칭을 이번에 바꾸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에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체를 해서 전면 개편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명실상부한 젠더 평등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지금 사실 여성가족부는 미니 부처이기 때문에 예. 복지부에 있는 업무 중에서 분절돼 있는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분절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아동학대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업무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이관을 해와야 하고 국가인권위에 있는 성희롱에 대한 판단 부분 이것도 사실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와서 명실상부하게 젠더 평등부로서의 역할을 다시 시작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김 소장님. 이게 빈대만 잡으면 됩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 3관은 태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에서 호소를 하셨던데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그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통해서 법률 지원을 받고 있고 의료 상담 지원을 받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거 지원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예. 이런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몇 개의 사건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순기능을 했던 여성가족부를 아예 없애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초과 상관은 두고 빈대만 잡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현재 인수위 논의 방향은 초과 상관 태우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초과 상관 근데 태운다고 사실은 보십니까? 초과 상관을 태운 다음에 그 위에 번듯한 네. 콘크리트 집을 지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오신 김재련 변호사였습니다. 네, 여가부 폐지 문제 다뤘는데요. 잠깐 한 말씀씩 드릴까요? 네, 진 작가님부터. 그 인수위 측의 그 인식이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적 표준이라는 게 있고 보편적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런 상식이 좀 없어 보여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뭐 빈대는 핑계고 사실 초과를 태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다 새로운 집을 짓겠다 이런 의지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정권이 그다음에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특정 집단 그중에서 아주 특수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선거 전략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선거 전략도 이번에 대선 결과를 받아보면 하나도 맞지 않았다라는 거 사실 파탄을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한 이분들의 머리를 저는 좀 의심합니다. 김 소장님. 저는 사실 인수위가 결론을 낼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는 얘기를 또 우리 윤석열 후보가 했었죠. 그런데 윤창현 그 정책부본부장 저희 한판승부에 나와서도 했지만 주식 양도세 폐지하는 거 아니고 금융투자소득세로 이름만 바꾸는 거다 얘기해서 제가 되게 황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말은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시멈으로 갔을 때 보건가족부 정도가 만들어지고 이 여성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돼서 부처 간의 조율을 하는 업무 정도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초과삼관 빈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그 말씀 한 말씀 드리면 초과삼관이 지금 철골 콘크리트로 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인수위가 화염방사를 가져와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안 타요. 예. 그래서 민주당 이 법이 존재하는 이상은 이 법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 다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태라서 결국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예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름만 바뀌고 그냥 존속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자도 일단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선거 슬로건을 곧바로 정책으로 삼아버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친 짓이죠. 예.
예,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큰 주목을 받은 하나의 또 기관이 있었는데 감사원입니다. 이 감사위원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오늘 감사원이 입장을 표명했군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참고로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감사원장 제청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 2명이 공석인데 임명을 두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인수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업무보고에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재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재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참고로 감사원 측에서 원장이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 문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에 대해서 제청을 하지 않을 거다. 그 임명이 안 될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전례도 있죠.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대통령이 김호수 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 임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정치적 중립성 우려로 거부를 해서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사례가 다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당선인과 협의를 해서 감사위원을 임명한 사례도 같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인수위원들이 감사원에 임명 제청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인수위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원일이 수석 대변인은 그럴 이유도 생각도 애초부터 없다라고 하면서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은 원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에서 감사원에 반대하라는 메시지를 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인수위에서 정정했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감사원 입장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진 작가님? 글쎄요. 이건 뭐 한쪽이 뭐 양보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이것 자체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위원 누구를 시키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감사원의 기능을 갖다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 맞습니다. 심겠다. 그래서 검사원에다가 자기 사람 심으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정말로 공정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우리 정권을 갖다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앉혀주십시오라고 제청하는 게 맞다고 봐요. 특히 윤석열 후보는 뭡니까? 공정을 내세우면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이 앉아가지고 내 사람 시키겠다. 지금 이런 싸움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땐 너무나 황당하고요. 예. 두 번째는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모든 정권마다 그랬거든요. 정권 예.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 벌어질 때도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일이 없게끔 규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예컨대 대통령의 임기가 형식적으로 남아있으면 그 안에서는 모든 걸 대통령이 하게 한다라든지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자라든지 이런 약속들이 없으니까 매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로남불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도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볼 때 애초에 이게 누가 양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좀 드러내서 시민들이 좀 뭐랄까 시민들의 그 사회적 합의를 좀 모아내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 소장님? 예, 감사원의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주는 보도자료였죠. 지금 현재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 대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아주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보여줬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말을 단 한마디로 들었습니까? 나중에 결국 뛰쳐나가서 출마해서 지금 국회의원까지 되셨는데 그럴 만큼 문재인 정부가 감사원의 인선에 있어서 자기 쪽에 편향된 인사를 했다라는 것은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감사위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만 봐도. 그래서 순리대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감사원마저도 내 사람 심겠다 이런 발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예. 여기까지 짚고요.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 원내대표로 박홍근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오늘 첫 행보를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제 참석을 해서
몇 가지 강조를 했는데 추경을 포함한 민생 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다라고 했고요. 대장동 특검 정치개혁 입법이 국민의힘 쪽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얼마나 협력하는 것은 윤 당선인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렸다라고 뼈있는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또 취임 인사차 예방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장 실장은 윤 당선인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밥 먹자. 예, 그리고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로 진성준 의원, 정책 수석 부대표로 원내 부대표죠. 정책 수석을 담당하는 쪽으로 이제 박찬대 의원 이렇게 인선을 했는데 진성준 의원은 좀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좀 강성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한편으로 이제 박찬대 의원은 당내에서 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내는 등의 정책통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이 국회 운영과 입법 정책 이런 쪽으로 좀 나눠서 한쪽은 강성으로 한쪽은 전문성으로 상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승현 소장님, 박홍근 의원의 당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박홍근 의원 인신공격부터 좀 하면서 시작합니다. 공격하세요. 예. 이분이 69년생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정말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삼선에 69년생이면 사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로 출마하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어리시고 외모에 비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박홍근 의원님. 근데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 활동부터 시작해서 정치인으로서 차근차근 자기 길을 밟아왔고 다른 사람의 도움받기보다는 본인의 힘으로 지역에서 세력을 구축해왔고 또 협상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꽉 막힌 채로 정책을 실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진 작가님 20초. 예, 또 확실히 지킬 것은 지키고 그다음에 또 확실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걸로 꼭 나아가자라고 하는 강경 세력들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이미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지금 당선인 측과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개혁 중에서도 뭐 언론중재법 이런 게 아니라 그 공영방송 그 지배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 이런 것들은 아마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밖에도 이제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그 협조를 좀 해줘야죠.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